평범한 백성의 삶을 살다가 도적의 길을 선택한 임꺽정. 탐과 놀이의 수탈 속에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일어난 전봉준. 그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최정예 도적단을 꾸린 임꺽정. 이제 본격적인 도적 활동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화적들이 당했어. 화적대들은 어디로 갔는가? 자,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일까요? 임꺽정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양반 집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관청까지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관군들은요. 아니, 임꺽정과 그 무리를 검거하기는커녕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해요. 예? 자, 그 이유를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되어 출몰이 무상함으로 몰아붙여서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적할 때만 도적을 하고 평소에는 백성으로 지내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도적단에는 백정을 비롯한 상인, 수공업자, 노비와 같이 생계가 막막한 백성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도적질이 끝나면 각자 일상으로 숨어들어서 관군이 아무리 추격을 해도 꼬리가 밟히질 않는 거예요. 현명한데요. 네. 자, 게다가 가혹한 세금과 공납에 시달리던 평범한 백성들도 임꺽정 도적단 도웁니다. 어머. 더 놀라운 건요. 나란 일을 돕는 아전들까지도 임꺽정 무리를 몰래 돕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이? 여기서 아전들은 주로 영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역참을 지키고 또 사신들에 접대하고 말이 아전이지 사실 그 외딴 역에서 고되고 힘든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하던 사람들로서 그 처지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도 많았겠죠. 그래서 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엄밀하게 임꺽정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리들의 협조까지 얻어가면서 더욱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던 임꺽정.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임꺽정 무리가 당당하게 관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더 이상한 건, 자, 임꺽정 무리가 관아 앞에 나타났어. 그러면 관리와 관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체포해야 될 관리와 관군이 오히려 이들을 정중히 모시기 시작합니다. 임꺽정 무리가 고위 관리를 사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딱 가서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이 고을 저 고을을 넘나들면서 여러 차례 사칭 행각을 벌입니다. 몇몇 수령들은 극진하게 대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임꺽정과 그 무리는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할 만큼 변장 실력도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나 신출귀몰한지 1550년 3월엔 개성부에서 출동한 포도관을 화살로 쏴 죽이기까지 했죠. 일개 도적이 나라의 관리를 죽인 거예요. 이때 조선의 왕이 누구라 그랬죠? 명종. 명종. 보고를 받은 명종은 큰 충격에 빠져 격노합니다. 일개 도적 따위가 감히 반드시 잡아야 한다. 자, 그리고 조선 조정은 즉시 임꺽정을 이렇게 규정하죠. 괴수. 또 개수다. 네, 맞습니다. 전봉준이 괴수로 불렸던 것처럼 임꺽정 역시 괴수로 불리면서 국가의 적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조선 조정은 괴수 임꺽정 체포 작전에 사활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임꺽정의 행적을 쫓던 1560년 8월 임꺽정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조선 조정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임꺽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설마? 을지로 뭐 종로 이쪽 같아요. 네, 지도상. 임꺽정이 숨어던 곳은 조선 최대 상업 중심지 바로 장통방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왕이 머무는 궁궐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대붕해도 너무 대붕한데요? 진짜. 네. 장통방은 상업이 매우 활발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들을 쉽게 처분할 수도 있고 또는 관군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임꺽정은 대범하게도 궁궐과 매우 가까운 이 장통방에까지 몰래 나타났던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 조정 입장에서는 너무 굴욕적이긴 했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수배를 내렸는데 잡지도 못하고 막 도읍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심지어 임꺽정은 활동 범위를 점점 더 넓혀 나갑니다. 임꺽정은 관군의 추격을 교묘히 따돌리면서 수도인 한양뿐 아니고요. 황해도를 비롯한 평안도, 경기도, 강원도까지 무려 4개의 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명종은 황해도와 강원도에 군사를 파견시켜서 임꺽정 무리를 섬멸시키려고 합니다만 임꺽정은 보란듯이 곳곳을 누비면서 약탈을 이어갑니다. 진짜 신출귀몰한. 진짜 엄청난 도적이죠. 무적. 자, 그런데 1560년 11월 24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며 기세등등하던 임꺽정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해요?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예.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바로 임꺽정의 오른팔 역할을 한 인물이 한양에서 붙잡힌 거예요. 바로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림. 서림. 자, 서림은요, 한양에 거주하면서 갖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임꺽정 참모였는데 관군에게 그만 체포되고 만 거예요. 오른팔 서림이 체포되면서 임꺽정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임꺽정을 향한 수사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좁혀지죠. 좁혀지겠죠. 지배층의 수탈에 분노하며 일어난 전봉준과 천여 명의 농민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뒤바꾸고 있다는 이들이 손에 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창? 죽창? 죽창. 아, 죽창. 네. 대나무를 베어서 만든 죽창. 전봉준과 농민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고부 관하로 진격을 합니다. 조명감을 잡아라! 자, 그렇게 찾은 탐관우리 조병갑. 그런데 조병갑이 벌써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빠르다. 너무한다, 너무 화나. 조병갑을 놓쳐서 아쉽지만 관할을 점령한 전봉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패한 사실을 조정이 알리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겠지만 지금 이 조병갑의 그 행적을 우리 지금 봤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시죠? 만석부? 일ገብ지연 씨 역시 바로 조병갑이 강제로 쌓게 했던 그 수탈의 상징 만석보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석보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왜 부셨을까요? 우리 혁수 씨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좀 실망이네요. 아니 그래도 만석보는 실망이. 그동안 정말 고부 백성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줬잖아요. 그 보기만 해도 그 분노가 치미는 흉물 아니겠습니까? 그 상징이었구나. 그럼요. 조병갑의 상징. 그렇죠, 맞습니다. 농부들이 그러더군. 적이 당긴 것은 물이 아니라 저것을 만들 때 흘린 자기들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전봉준은 끝없는 수탈의 상징 만석보를 단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전봉준과 농민군의 진짜 행보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전주성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할 것. 자, 지금 전봉준과 농민군은요, 당시 조선의 왕 고종이 있는
한양까지 진격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자칫하면 진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 목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거 역모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조선왕조 500년 동안 민중이 봉기를 일으킨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관할을 습격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게 이런 태도인데 이 동학 농민군들은 이제 우리가 한양으로 가서 조정과 왕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거를 명시적으로 딱 선포를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왕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한양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살벌했던 전봉준과 농민군의 위세. 자, 이 심상치 않은 농민군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조정도 이거 장난이 아닌데? 한 발 물러섭니다. 탐관오리 조병갑을 파직하라. 탐관오리 조병갑을 파직시키고 지금의 완도로 유배 보내버려요. 자, 그렇게 농민 봉기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됐으니까 전봉준과 농민들도 이제 만족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고부에서 또다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뭐지?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고을에 와서 동학이라 통칭하고 이름을 열거하여 포착하며 사륙을 행하는 거로 안핵사는요, 지방에서 큰 사건이나 혼란이 일어났을 때 임시로 파견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태가 고부 농민들을 동학교도라고 하면서 잡아들이고요, 심지어는 살해하는 만행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이고. 이러니까 이제 전봉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들고 일어나요. 이용태를 잡아야죠 다시. 다시 움직여야죠. 네. 이제는 왕도 조정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결국 1894년 3월 분노한 전봉준은 다시 한번 봉기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결집한 농민군의 수는 지난 1000여 명보다 무려 8배나 많은 8천여 명. 와. 게다가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뜻을 함께하는 농민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 숫자는 무려 10,000명을 넘어섭니다. 아 올라가는 길에도 계속. 네. 아 그렇다면 계속. 뜻을 함께 하겠어. 그렇죠. 계속 뭉쳤구나. 계속. 자, 그런데 이 농민군을 막기 위해서 급히 동원된 관군은 1000여 명. 자, 드디어 이들이 격돌을 합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바로 정읍에 위치한 황토현 고개. 황토현? 농민군이 전주로 향하기 전 바로 이곳 정읍에서 관군과 먼저 맞붙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농민군 10,000여 명, 관군 1,000여 명,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을까요? 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창. 안 되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훈련받은 정규군인데 어떻게 보면은 10,000여 명은 그냥 오합지졸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이 절박함만은 아마 이 전봉준과 농민군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절박함에 이것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전봉준과 농민군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농민군에게 이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줄 방탄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고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절실함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황토현에서 벌어진 첫 전투 결과. 갑자기 콩 볶듯이 포성이 들리더니 포탄이 발밑에 떨어지자 관군은 엎어지고 자빠졌다. 일단 이 수적 우세 그리고 압도적 기세, 전봉준과 농민군은요 황토현에서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임하는 자세인데 잃을 게 없는. 아, 농민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인해 기세가 높아진 농민군은요, 연이은 전투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머쥐면서 마침내 전주성까지 손쉽게 점령합니다.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 조정은요, 공포에 휩싸입니다. 전주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조선 조정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조선 조정이 생각한 대책 뭐였을까요? 도움을 받아요. 어디서? 청나라. 네, 맞습니다. 아이고. 바로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했던 겁니다. 농민군의 봉기를 자력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유. 그런데 이때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니까 덩달아 일본군도 조정을 돕겠다면서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이거 속셈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나라 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전봉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외세를 불러들였으니까 좀 어이가 없고. 외세가 개입한다는 거는 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어떻게 보면은 나라 일을 이제 국가적인 일로 더 일을 크게 벌리는 거니까 그것만큼은 최대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조정과의 싸움을 멈추면 외국 군대가 물러날 거라고 판단한 전봉준은요, 나라를 위해 이쯤에서 조정과의 싸움을 멈춰야겠다. 결국 전봉준과 농민군은 조정과 협상에서 전조 화약을 맺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전봉준과 농민군들은요, 또다시 분노하게 돼요. 왜요? 농민군 지금 해산했잖아요. 네.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후에 일본도 청나라도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의 패권을 두고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왜 여기 와서 싸울까요? 그렇죠. 자기네 땅 다 넓은데 왜 여기 와서. 심지어 일본군은요, 고종이 있는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내정 간섭까지 시작합니다. 전봉준,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냥 목표는 진짜 이런 세상 못 살겠다. 우리 좀 살게 해달라라고 외치는 거였는데 일이 좀 많이 커졌어요,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극과 극, 임꺽정과 전봉준.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